개인적인 이제 고민은 이제 그런 전략들을 이제 보수 쪽에서 똑같이 이제 사용해 쓸 수 있는가 아닌가인데 그런 건 이제 조금 더 같이 얘기하면서 저는 방향성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배워가는 중입니다. 좌파 전략을 골파에서도 그들을 사용해서 쓸 수 있을까? 네.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왜 잘 못할까? 일단은 개인적으로는 좌파의 언어는 선동이라고 생각하고 보수의 언어는 약간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면에서는. 그래서 사람들한테 그냥 선동 날조로만은 이렇게 얘기를 못할 것 같고 그래서 조금 더 장기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데 분명히 그런 부분을 하는 팀도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신념으로는 이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짜 여기에 대항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래서 오히려 여우 선동이 더 주안점이 필요하다 생각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거기에서 충분히 알아야 되지만 우리가 그걸 똑같이 체험할 수 있을까 하는 거에서는 배울 것은 배우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재미있는 주제네. 좌파의 선동수를 우파가 차용해서 쓸 수 있냐? 네. 아주 재미있는 거죠. 왜냐면 본질적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같이 고민해볼 만한 주제를 생각합니다. 이거만 확실시 되면 조금 같이 마케팅 있을 때 좀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그거 어렵다고 생각해. 얘기한 대로 좌파는 선동이고 우파는 뭐라고 그러지? 진리라고. 좌파는 선동이고 우파는 이성이고. 실어 나르는 컨텐츠의 성격이 완전히 다르고. 그러니까 컨텐츠가 완전히 달라도 어쨌든 같은 메커니즘에 실어 보내기만 하면 된다 그건 아니잖아. 그게 첫째로 다르고 두 번째는 좌파의 선전선동이 위력을 발휘하는 것은 선전선동 자체가 아니라 이것이 공산당과 공산당 외곽 조직에 의해서 조직적으로 뒷받침되기 때문에 그게 힘을 발휘해요. 우리는 그게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좌파식으로 똑같이 뭐 선전선동을 한다 해도 그거를 조직적으로 최소한 그 뒷받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직적 동원이 가능해야 되거든. 그래 떠들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흔히 자유파 유튜브들한테 많이 의존하지만 자유파 유튜브들은 좌파들하고 달리 조직되어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누가 선전선동이라고 해도 어떤 자유파도 그거를 그대로 자기가 그냥 스피커 역할만 하겠다, 학생계 역할만 하겠다 이런 우파 유튜브 없잖아. 다 자기 나름의 개성을 가지고 떠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좌파가 공산당과 외곽 조직의 조직적 기반 위에서 당의 지침에 따라서 선전선동하면은 일제히 10,000명이 뭐 10만 명이 똑같은 목소리를 학생기처럼 하는 이런 식의 선전선동하고 다른 거예요. 그게 두 번째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좌파의 선전선동이 굉장히 저것들이 힘을 발휘한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세월호 7시간을 그냥 끊임없이 선전선동하고 유포해가지고서 박근혜를 완전히 그냥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가지고 끌어내렸지. 그랬듯이 그럼 우리도 이재명이를 완전히 그런 이상한 사람, 이미 이상한 사람이긴 하지. 그걸 더 그냥 이상하게, 괴상하게 괴물처럼 만들어가지고서 막 하면은 끌어내려 줄 수 있냐? 핵심이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점에서 좌파의 선전선동을 우리도 그냥 차용해서 따라 배우기만 하면 된다. 이거는 굉장히 나이거든요. 그러니까 우파는 우파 방식의 이 운동을 발견을 해내야 돼. 또는 발명을 해내야 돼. 어렵다. 쉬운 일이 아니지. 그러니까 저 민주당 우파들이 티파티 운동을 했다. 그럼 이게 티파티 운동이라고 하면 쉽게 말해서 우리끼리 그냥 여기저기서 계속 모여가지고서 티파티 운동의 핵심은 돈 거두는 거거든. 그냥 만나서 차 한잔 마시고 흩어지는 게 아니라 만나서 돈을 걷어서 그게 공화당이 됐건 자기가 지지하는 트럼프가 됐건 끊임없이 돈을 보내주면서 그러니까 미국은 그런 의미에서 그 정치자금이 거의 무제한적으로 허용이 되니까 어디에 썼는지만 투명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그것도 미국의 특성이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다 오픈 프라이머리를 사실상 하고 있어가지고 선거 없을 때는 당이 없지만 선거 없을 때는 당이 없어. 그야말로 원내 정당이야. 중앙당 같은 게 없잖아.
당 대표도 없어. 어. 그냥 원내대표만 있어. 근데 선거 때는 그러면 어떻게 움직이냐? 후보 중심으로 움직여. 그러니까 후보가 결정되면 후보가 다 다시 선거 조직을 하는 거야. 그냥 우리하고 완전히 다르지. 지금 우리가 보이는 정당 체계는 유럽식입니다. 중앙당이 엄청 크고 여기에 지구당이 쫙 있고 여기에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당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일종의 배우처럼 그렇게 돼 있거든. 그게 이제 레네식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의회 전술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해서 나와. 너희들이 잘나서 배지단 게 아니라 우리 당에서 달아줬으니까 너네는 그냥 우리가 시키는 대로 가서 하고 그리고 죽으라고 그러면 죽어라. 이게 의회 전술이야. 그거는 유럽식 정당 조직에서나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유럽의 좌파 특히 뭐 거기는 우파도 비슷하지만 유럽의 좌파는 선거할 때 포스터를 붙일 때 후보 이름, 후보 얼굴이 없어. 후보 보고 찍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유럽의 3인당의 선거 포스터를 보면 장미꽃 한 송이, 빨간 장미꽃 한 송이가 딱 그려져 있는 걸로 끝이야. 그러니까 당을 보고 찍으라는 거야.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정당별 비례대표 같은 것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거야. 자꾸 심상정이구나. 선거법 조작할 때 유럽형 연동형이 어쩌고저쩌고 했잖아. 그게 그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유럽의 그런 정당은 상시적으로 중앙당이 딱 있어. 국회의원은 별거 아니야. 중앙위원회가 제일 중요하지. 근데 이 중앙당이 힘을 받는 건 어디서부터 받냐? 노조로부터 받냐. 그러니까 우리의 민노총과 민주당 관계, 민노총과 통진당, 민노총과 정의당 관계.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이 100년 이상 된 노조들이 딱 받쳐주고 여기에 중앙당이 딱 건물을 지어놓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누구한테 공천을 주든 거의 전일적으로 공천권을 당에서 알아서 행사해요. 그러니까 후보가 누군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유럽 좌파거든. 그러니까 미국은 완전히 다르지. 미국은 당이 필요 없어. 그냥 배지단 그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이 다 헌법기관이야. 그래서 이 작은 입법부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 상원의원의 경우에는 그 스텝들만 한 50명이 넘어. 그러니까 무슨 박사 무슨 이런 사람들이 다 그런 스텝으로 정치 경력을 쌓는 거야. 그래서 후보가 되면 후보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움직이게 돼 있어. 당은 존재가 없다니까. 평소에 당대표도 없다니까. 그러니까 있는 거는 평소에 있는 거는 원내대표뿐이야. 그러니까 원내정당이라고 얘기해. 그런 상태에서 후보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미국의 유권자들이 정치판에 결합할 수가 있어. 자꾸 얘기가 이게 자꾸 격가지로 흩어져서 좀 미안하지만 다 이게 또 상식이니까. 미국엔 로비가 합법적으로 인정이 되잖아. 로비스트가 합법적으로 하지. 왜? 국회의원이 다 헌법기관이야. 실질적인 헌법기관이니까 미국 국민이 유권자가 이익단체가 뭔가를 관철하려고 그러면 국회의원을 찾아가는 수밖에 없는 거야. 정당을 찾아가서 정당 대표한테 얘기하려고 해도 그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국회의원, 상원의원, 특히 상원의원과 또 하원의원과 이 50명 가까운 스태프들이 딱 포진하고 있는 이게 작은 입법부야. 여기에 이익단체나 미국 국민들이 가서 자기들 어려움을 호소하고 이런 입법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걸 합법화하지 않으면 미국 국민 전체가 범죄자가 되는 거야. 근데 이게 합법화되어 있는 거야. 근데 우리하고 완전히 달라. 우리는 외형상 유럽식의 중앙당 중심의 경성 정당 조직을 갖고 있는데 실제로 이것들이 입만 열면 하는 것은 원내정당화 원내정당하잖아. 그러니까 몸은 유럽식으로 갖다 놓고서 직업들 내용은 미국식으로 하나하나가 다 헌법기관인 것처럼 폼 잡고 싶어 하는 거야. 그게 원내정당화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기형적인 거를 지금 한국의 국민의힘이건 더불어민주당이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해관계가 똑같으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티파티는 뭐냐면 평소에 정당이 없는데 대선과 같은 이제 정권,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이 선거 때는 유권자들이 직접 참여하고 싶잖아. 근데 어디다 참여하냐? 평소에 당원이 아닌데. 물론 당원은 수십 년 당원들은 많지. 이 당원들은 우리가 아는 그런 이 당조직에 소속해 있는 게 아니거든. 그냥 나는 할아버지부터 공화 당원이야. 그런 거야.
나는 아버지도 공화당원이고 나도 공화당원이야. 네, 그런 그 정치적 정체성은 매우 강하지만 실제로 이게 우리의 지구당 뭐 당협위원장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같은 거는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당원으로서 뭔가 내가 주인으로서 활동하고 싶다 할 때 이 사람들을 대통령 후보를 뽑는 이 경선에 어떤 형태로든 참여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그게 오픈 프라이머리. 그러니까 요 오픈 프라이머리는 실제로 이제 미국 국민이면 누구나 다 이거 주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나 여기에 투표하고 싶어 하고 등록하면 바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해준단 말이야. 우리처럼 뭐 석 달간 최소한 매달 1,000원씩은 이상은 내야 돼 어쩌고 저쩌고 이런 자격도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선거 때에 미국 국민이 실질적인 주인으로서 하는 바로 그 시점에 맞춰서 티파티 운동을 한 거야. 네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요 경선에 프라이머리 경선에 가서 네가 원하는 사람, 우리가 원하는 사람을 후보로 만들자 이 운동을 한 거야. 근데 미국은 완전히 동선거잖아. 막 수백 조씩 쓰거든.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려면 후원금을 내야 돼. 그러니까 후원금 모집 운동이 티파티 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우리는 그걸 모두 다 금지해놨어. 그러니까 티파티 운동의 운동 방식을 우리가 벤치마킹은 하지만 티파티 운동을 그대로 한국에 들여올 수가 없어. 지금 너 질문에 답하다가 좀 길어졌는데 그래서 좌파의 선전선동을 그대로 모방하는 것도 안 되고 또 우파라고 우파 성공 사례 중에 하나인 티파티 운동을 그럼 우리도 들여와서 티파티 하자고 해도 안 되는 거야. 이게 잘 안 맞아 우리하고. 네, 우리가 어떤 운동을 하거나 정치를 할 때는 싫든 좋든 우리에게 주어진 소여의 이미 주어진 정치 환경과 조건을 감안해서 현실적으로 움직여야 되잖아. 네, 아무리 좋은 거라도 선거법으로 안 되게 돼 있으면 못 하는 거 아니야. 감옥 갈까 하고 해도 상관없지만 감옥 가면 지 혼자 가고 끝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의 이 정치 지형을 구성하는 선거 관련 법제도, 정당 관련 법제도가 정확하게 뭔지를 우리가 전문가 이상으로 알고 있어야 돼. 그리고 거기에 맞게 그 선거 운동을 하거나 무슨 정치 투쟁을 하거나 활동을 기획을 해야 이게 비로소 세상을 움직이는데 약간의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좌파들 거를 그냥 받아들여서 그냥 실행해 본다? 이거는 해봤는데 안 되는 일이야. 일단 너 질문에 대해서 이 정도로. 우리가 이제 미국 언론을 보면 싱크탱크가 굉장히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도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싱크탱크에 누구가 장관이 되기도 하고 막 그렇다고 우리가 싱크탱크를 만들어서 열심히 하면 되냐? 그것도 안 해. 그것도 안 해. 한번 보라고. 아까 미국은 후보 중심으로 움직인다. 그러니까 후보가 당이 없기 때문에 당의 선거를 의지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트럼프는 우파 싱크탱크에 있는 사람들하고 평소에 교류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선거 캠프에 다 역할을 해.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면은 우리나라는 가끔 보면은 대통령이 되면 당에서 이런 사람을 좀 중용해달라고 뭐 요청한다 이런 얘기들도 막 보도되잖아. 그거 진짜 웃기는 얘기지. 선거는 대통령이 치르고 대통령 캠프가 치르는데 왜 당이 갑자기 나서서 이 사람 저 사람 얘기하냐. 선거 캠프는 대개 우파 싱크탱크 사람들과 함께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중용이 돼. 일론 머스크가 갑자기 제2인자가 되는 게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너무나 자연스러운 정치 풍토니까. 근데 좌파는 유럽식의 이제 이 싱크탱크를 생각하는 거야. 유럽식 싱크탱크는 이제 유럽 좌파 싱크탱크는 당의 기관지 조직이야. 기관 조직이야. 당 조직이라고. 정기관이 아니구나. 자, 지금 국민의힘의 여의도 연구원하고 저쪽에 민주전략연구원이 있잖아. 그 당 소속 기관이야. 그 연구원장을 그 당에서 3선 4선 국회의원 하는 자들이 그걸 맡고 있잖아. 그치? 민간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이 민간의 무슨 싱크탱크가 우선 거의 없고, 그냥 그나마 우리가 그 싱크탱크 페이퍼라고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 거는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나오는 페이퍼 정도지. 그런 거고. 근데 얘네는 수십 년 동안 워낙 그 정치 권력으로부터 당한 게 많아서 그렇지 겁이 너무 많아. 그래서
막 정치 그러면 펄쩍 뛰고 선거 그러면 그냥 두세 걸음 막 뒤로 물러나 버리잖아. 걔네의 결정적 이해관계가 물려 있는 게 선거인데 당장 이재명이한테 권력 뺏기니까 노란봉투법 바로 들어오고 막 이러잖아. 이게 기업한테는 직격탄인 줄 뻔히 아는데도 얘네가 너무 겁이 많아가지고 거리를 계속 더 두는 거야. 그래놓고 권력 바뀌고 나면은 걔네들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받아서 울고 짜고 그리고 뭐 우파한테 호소하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국의 싱크탱크는 미국의 싱크탱크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한국의 싱크탱크라고 하는 것들은 민간에 있는 것들은 겁이 너무 많아가지고서 아예 정치판하고 절연하다시피 하고 있고 정치판에 있는 싱크탱크는 당의 구성물이지 독자적인 주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전혀 그렇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 싱크탱크 사람들이 뭔가를 역할을 하고 하는 거는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그러니까 한국의 이 당 소속 기관처럼 싱크탱크를 운영하는 이것은 유럽식이에요. 특히 유럽 좌파 정당 방식을 도입한 겁니다. 그래서 여의도 연구원에 우리가 기댈 게 하나도 없고 저거는 당 대표가 들어서면 제일 먼저 바꾸는 자리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당 대표 똘마니 할 사람을 거기 연구원장을 앉혀놓으니까 거기서 무슨 쓴소리를 하겠으면 뭘 하겠냐.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어떤 정치 환경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거다. 같은 싱크탱크라고 하는 단어도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런 점도 좀 잘 앞으로 우리가 논의해 나갈 때 잘 알았으면 좋겠고 이제 답답하니까 이제 자유파 지식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동안 싱크탱크를 하려고 많이 노력들을 했어. 근데 다 실패했잖아. 미국이 아니니까. 미국이 아니니까 싱크탱크를 하려고 그러면은 뭐 박사급 연구원을 그래도 10대 명이라도 두고 뭘 하려고 그러면 그 월급만 해도 얼마냐. 그지? 그 돈을 대려면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돈을 댈 수 있어. 돈을 대려면 그 연구소가 앞으로 우파가 정권 잡을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하는 기대가 있어야 돼. 그거 아니잖아, 근데. 그러니까 누가 돈을 대냐고. 그래서 매번 실패한 거예요. 싱크탱크 얘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 우파가 뭐가 없으니까 싱크탱크 조직하자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 그거 안 된다. 우리 정치 풍토 속에서는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보다는 차라리 국민의힘을 당권을 장악해가지고서 똘똘한 놈을 여의도 연구원장을 앉히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실질적인. 그렇게 하자는 뜻은 아니에요.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지. 다른 사람들 지금 국민의힘 얘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 어쨌든 저희 그 청년단체들이나 부산에서도 내부에서는 국민의힘에 대한 불신이 너무 커가지고 좀 극단적으로 자꾸 뭐 탈당을 하네, 뭐 새로운 당을 만드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솔직히 좀 그건 어려운 생각인 것 같고 어쨌든 계속 시민단체도 무언가를 하려면 정치권과 연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부사님 생각은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국민의힘 같은 거는 벌써 없어졌어요. 맞아. 정당이라고 하는 게 정치학 교과서에는 이념을 같이 하는 자발적 정치 결사체 이렇게 규정되어 있거든. 근데 이념을 같이 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없어져야지. 없어지는 게 마땅한데 저게 안 없어지고 버티는 거는 이 현역 국회의원들이 100명이 넘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악의 상황이라고 나는 생각해. 왜냐하면 저것들이 죽지도 않고 좀비처럼 어슬렁거리면서 다른 진짜 제대로 된 전투적 자유주의 정당이 출연하는 것을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의힘의 패치들은 뭐 이재명이가 다 자기들을 죽일 거라고 생각하고 괜히 호들갑 떠는데 이재명이가 바보야? 국민의힘을 왜 죽여? 저 좀비처럼 어슬렁거리면서 진짜 자기들이 겁내는 전투적 이 자유주의 정당이 출연을 맡고 있는데 방패막이처럼. 그리고 얼마든지 회유하고 협박해서 회유하고 타협하고 할 수 있잖아. 하다못해 그 상법 개정안의 3% 룰이 핵심이거든. 다른 거는 다 뭐 별거 아니야. 이게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 있어서 그 기업인들의 소유권 문제거든. 이거를 덜렁 야합을 해준 거 아니야. 그런 국민의힘은 있는 게 좋아. 전두환 정권이 들어선 다음에
그 당시에 김대중이 김영삼이가 다 정치활동을 못할 텐데 그래도 야당이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야당 하나도 없으면은 이게 진짜 누가 봐도 독재라고 그럴 거 아니야. 그래서 당시에 민정당을 창당하면서 전두환 세력이 민정당을 여당으로 창당하면서 동시에 바로 옆 사무실에 자기들 말 잘 듣는 야당도 하나 같이 만들고 있어. 그게 민한당이라고 해요. 응? 민한당. 그 민한당이 그래서 의석을 처음에 꽤 많이 해갖고서 야당 역할을 했어. 그거를 당시에는 우당이라고 불렀어. 우당, 친구당이라고 불렀어. 이재명이는 또 종북수사파 개딸들은 국민의힘이 우당처럼 느껴요. 아니 자기들이 정말 탄핵해야 되겠는데 의석수 부족할 때 한동훈이가 10명 몰아주고 이런 우당이 어디냐고. 이걸 왜 없애? 이재명 입장에서는 지금 국민의힘이 저렇게 좀비처럼 어설렁거리면서 안 죽는 거가 가장 이익이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안 죽인다고. 그리고 저것 때문에 조금 전에 질문한 것대로 저게 역할은 못하는데 갈아치우고 싶은데 그래도 저게 남아있으니까 우파 분열이 될 것 같고 신당 창당하면 한계안이 신당 창당했는데 지지하는 사람도 있지만 야 이게 우파가 그래도 하나가 돼야 되는데 왜 자꾸 새롭게 뭘 하려고 그러냐 이런 얘기들이 만만치 않잖아요. 이 상황이 이재명한테 제일 좋은 거지. 그렇지. 근데 이 국민의힘이 그 이재명이가 진짜 하고 싶은 거는 반대 안 하고 해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가끔 협박은 해야 돼. 겁은 줘야 돼. 그러니까 윤상현이 압수수색하는 거야. 제일 말 안 듣는 방골같이 보이는 윤상현이 압수수색하는 거야. 또 임정덕이 압수수색하는 거야. 이 사람 아주 강골이거든. 그러니까 요 몇몇 사람 마치 군대 갔을 때 시범 케이스로 하나 불러내갖고서 그냥 먼지 나듯이 두들겨 패면은 다들 알아서 기잖아.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신당 창당이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 좀비를 그냥 놔두고는 진짜 우리 자유파가 자기 역할을 못하는 거야.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저것들이 또다시 배신을 할 거라고. 박근혜 배신이 뭐 수십 년 전 일이 아니잖아. 불과 7년 전에 배신한 것들이 이번에 또 배신한 거야. 배신한 것들이 여러 가지 권력의 비호, 문재인 때 비호, 문재인이가 유승민이, 김무성이 그 배신자들 손 하나도 안 댔어. 그치? 지금 이재명이가 한동훈이 세력한테 손댈 것 같아? 전혀 손 안 대. 얼마나 고마운 존재인데. 그런 식의 이 배신의 그 악순환 구도가 저 좌파들한테 제일 좋은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저것들이 절대 안 깨줘. 우리가 깨야지. 우리가 깨야지. 진짜 여기서 돌파하지 못하면 싸움도 못하고 치는 거야. 그 신당 문제는 그래서 나는 불가피하다. 그리고 어떻게든 꼭 해야 될 과제다. 다만 언제 어떻게 할 거냐만 남은 거야. 할까 말까로 고민하지 말고 해야 되는데 언제 어떻게 할까 이렇게 고민하는 것이 맞다. 분열 예를 들어 그리고 BK에 있어야 된다 아니면 신당으로 가야 된다 이런 분열은 어쩔 수 없고 저것들을 분열주의자로 만들어. 우리가 주류인데, 우리가 자유파의 주류인데, 자유파의 가치를 헌신자처럼 내던져버리고 좌파, 종북주사파 이재명이한테 부역한 자들이 분열주의자다. 기회주의자다. 저것들을 쳐다내야 돼. 조 대통령이나 보수 정당에서 그들을 지켜주지 않았다는 시선이 있는데, 근데 국회의원들 나름대로는 이제 자꾸 통수권자가 공천에 관해서 이렇게 좌우하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거는 이 정당법이나 선거법이나 공무원법이 잘못됐다. 대통령이 무소속에서 출마해서 될 수도 있지만 논리적으로는 그 불가능하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러면 다 정당에서 대통령을 공천을 하다. 공천을 하면 자기들이 공천한 후보를 위해서 당이 열심히 뭐 하여튼 뛰게 돼 있잖아. 이번에 김문수 경우에는 그 짓도 안 했는데 저것들이 그 최소한의 것도 안 했지만 어쨌든 뛰게 돼 있잖아. 그렇게 해서 고생해서 만들어 놓고 그때부터 당정이 불리야. 이게 말이 돼. 그러니까 당정을 분리하려면 정당에서 대통령 공천을 못하게 막아야지.
대통령도 당선이 되고 나면은 이제 자기 사람들을 챙겨줘야 되는데 그게 공천의 형태가 될 수밖에 없고. 공천과 또는 개각이지. 또는 그러니까 인사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하는 거야. 그리고 대통령 입장에서는 공천도 인사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 근데 다른 건 다 놔두고 대통령이 장관 지명하는 거, 공공기관 뭐 추천하고 지명하는 거는 다 놔두고 공천만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법이 잘못됐다고 하죠. 그래서 저 법을 뜯어 고쳐야 돼. 그래서 미국처럼 만들어야지. 미국은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당의 선거 유세에 제일 열심히 나서잖아. 공화당 트럼프면 공화당 소속의 후보를 위해서 막 비행기 타고 가서 유세하고 오잖아. 그리고 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필요한 맞춤형 공약을 정책으로 발표하잖아. 그게 대통령의 프리미엄이거든. 그게 억울하면 너네가 대통령 선거에서 이겨. 이거란 말이야. 그게 적어도 논리적으로 맞는 거야. 네, 그런 체제를 선택할지 아니면 완전히 못하게 선택할지는 우리 국민의 선택이지만 하려면 둘 중에 하나를 확실하게 해야 돼. 아예 공천도 못하게 하고 아무런 정당 활동도 못하게 하고 정당이 대통령 후보 공천도 못하게 하든지, 아니면 어차피 선출직이라고 하는 게 단체장들도 그렇잖아. 시도 도지사들이 다 공천 받아가지고 당적 갖고 있잖아. 그 사람들 공천 받으려고 그냥 혈투를 벌이잖아. 그렇게 해놓고 나서 되면은 정치 발언하면 안 되는 거야. 그게 어딨냐. 그래서 나는 요 부분이 법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고, 이건 고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역대 대통령들이 이 법 하에서도 다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를 해왔거든. 아니 문재인은 지금 더불어민주당 공천할 때 영향력을 행사 안 했겠어? 그 전에 노무현이는 안 했겠냐고. 노무현이는 심지어 지그들 지만 안 듣는다고 신당 창당까지 했는데. 네? 그랬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하려고 그랬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하려고 했다라고 지금 먼지털이식으로 수사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털면 현행성법에 뭔가 저촉되는 부분이 혹시 나타날지 몰라요. 그렇게 따지면 문재인이 더하고 노무현이 더하고 김대중이 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국가를 경영함에 있어서 거의 유일한 수단이 인사권인데, 정당 공천권도 인사권 중에 한 부분이다라고 수십 년간 우리가 생각을 해왔고 그렇게 움직여 온 거야. 그러면 이걸 전면적으로 이제 더 이상 그런 짓을 하지 말자고 하면 법제도를 완전히 뜯어 고치든지, 아니면 이런 거 갖고서 시비 걸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년에 지방선거 있어. 대통령은 정당 공천에 개입 못해. 그럼 이재명이가 시도지사 공천에 개입 안 할 것 같아? 좀 더 교활하게 들키지 않게 해서 문제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안 한다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정치의 본질상. 어떻게 대통령이 돼서 17개 시도광역 단체장의 공천에 관심을 안 가질 수 있냐. 그럼 뭐하러 대통령이야? 그래갖고 국가가 경영이 되겠어? 당장 이 국가재정이 670조, 이제 700조 가까이 저것들이 추경해갖고 그 예산의 80~90% 정도는 어쨌든 이게 지방단체를 통해서 집행되는 거예요. 그 소비 쿠폰 이재명이가 직접 광화문에 가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나눠주나? 이게 결국은 예산 책정을 하고 쭉 내려가면 결국은 동사무소, 면사무소를 통해서 이걸 받게 돼 있단 말이야. 지방자치 단체들. 그러니까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내가 정권을 잡았으면 시도지사 또 그 아래 시, 군, 구의 단체장들이 자기하고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가급적이면 많이 되는 것을 무조건 바라게 돼 있어. 바보가 아니라. 그러면 자기하고 뜻이 맞는 사람이 기왕이면 공천받았으면 좋겠고, 공천받은 사람이 기왕이면은 당선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거 아니야. 그래 놓고서 법으로는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 이 지방자치와 관련해서는 그렇게 진짜로 대통령이 개입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면 당장 정당에서 공천을 안 하면 돼. 지금 그런 논의는 이미 나오고 있잖아. 그 지방자치 의원들 정당 공천 못하게 하자. 시장 군수들 정당 공천 못하게 하자. 그런 얘기 나오고 있잖아. 근데 그러면 이 법을 고치려면 국회에서 하는 건데, 국회에서는 그러면 결국 국회의원들이
자기 동네에 시장 군수, 강력의원, 시의원들이 다 자기 선거 조직인데 그 사람들에 대한 공천권을 스스로 내려놓자는 얘기잖아. 그게 불가능한 얘기지. 예, 현재 정치구도 말이죠. 그래놓고 정말 억울하게 대통령 한 사람만 두들겨 패겠다. 우리나라는 맨파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창당을 주도하는 사람이 과연 누구냐. 이미 이번에 대선 이후에 그 후죽순 보수당이 만들어졌다고 들었는데 사실 소문도 안 나고 알려지지도 않으면서 영향력도 없는데 신당 창당을 했을 때 혹시 요주의 인물 가능성 있는 보수의 인물들이 있을까요? 뭐 많지? 아니면 권혜영이도 가능하지 않나? 봐. 그 이제 신당 얘기를 할 때 그 대안이 없지 않냐 그런다고. 그 이제 신당 상장할 때 뭐 앙마르슈 해가지고 뭐 마크롱 얘기 많이 하는데 마크롱이 프랑스 대통령이 되기 전에 후보 시절에는 그야말로 무명이었어. 그러니까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야. 근데 경선 과정에서 바람을 일으키면서 올라선 거거든. 지금 마치 저 민주당의 뉴욕시장 그 후보처럼 30세에 그 처음에 시작할 때 누군지도 몰랐잖아. 근데 지금 불과 한 달 만에 이 상승하면서 바람을 만들어낸 거거든. 그러니까 바람이라고 하는 게 그냥 평지에서 별로 불지 않아. 올라갈 때 불어오는 거거든. 그래서 지금 출발도 안 하고 지금 상태에서 대안이 있냐 없냐 따지는 건 나는 전혀 소용없는 얘기고 그렇게 따지는 그 이면에 기성 정치인들의 그 카르텔과 커넥션이 작동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자기들이 못난다는 건 알아. 국민들로부터 버림받고 있다는 건 알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밖에 없지 않냐고 얘기하고 싶잖아. 그 얘기를 그렇게 못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대안이 있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안이 왜 없어? 지금이 이제 그 SNS 시대라고 그러잖아. 그러면 옛날에는 선거할 때 이제 어떤 소문을 퍼뜨리면 하룻밤 사이에 심리 간다고 그랬어. 심리는 한 4km예요. 그러니까 하룻밤 사이에 심리밖에 못 가니까 당시에 이 구전이라고 하는 게 하룻밤 사이에 4km 정도 간다고 하면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려고 그러면 이거 한 430km, 440km라고 치고 얼마나 걸리는 거야 그러면? 한 100일 걸리는 거네? 그치? 서울에서 부산까지 뭔가를 알리려면 한 100일 걸렸던 시대가 있어. 그게 60년대, 70년대. 지금은 그냥 실시간이잖아. 하루도 안 걸려. 실시간이잖아, 실시간. 인지도라고 하는 거는 언론에 노출되는 빈도를 얘기하는 거거든. 그렇지. 그 언론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은 지상파, KBS, MBC, 지상파, 그 다음에 TV조선 채널A 같은 종편, 그 다음에 라디오, 그리고 조중동, 경향, 한겨레 같은 신문 다 합쳐도 SNS만 못해. 그걸 어떻게 계량할 수 있냐? 이렇게 계량해. 어떻게 그걸 계산하냐면 광고 물량으로 계산해. 광고라고 하는 것은 광고주가 자기 돈을 내는 거잖아. 그러면서 광고 효과가 큰 데에 가급적이면 싸게 주고 싶어 하잖아. 그러니까 시키지 않아도 걔네는 맨날 조사를 해. 어느 매체가 더 영향력이 있냐. 시키지 않아도 걔네가 자기 돈 쓰는 거기 때문에 맨날 계산한다니까. 그래서 그동안 제일 광고 단가가 비쌌던 게 조선일보 아니야. 그리고 KBS잖아. MBC 예능 같은 거. 뭐 이런 거잖아. 근데 지금은 광고 물량의 절반 이상이 구글, 유튜브로 와 있어. 광고량은 숫자로 나오니까 숨길 수가 없어. 이거 전체 합친 것보다 더 많은 광고를 유튜브에서 하고 있대. 그러니까 유튜브가 이거 전부 합친 것보다도 더 세다는 뜻이야. 그렇지? 근데 지상파, 종편, 라디오, 뭐 조중동 다 합쳐서 이것들은 우리한테는 너무 진입장벽이 높잖아. 우선 돈도 엄청 많이 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광고도 이것들이 배가 불러 터졌는지 가려서 어떤 광고는 안 된다고 그러고 막 이러잖아. 예.
우리 뭐 탄탄대로가 이런 광고 할게요 하면서 죄인 이재명은 물러가라 뭐 이거를 뭐 애들이 해주겠어? 아무리 돈을 준다 그래도? 그렇잖아. 근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는 시대가 된 거야. 그럴 필요가 없어 이제는. 그냥 제일 큰 광고가 유튜브니까 SNS니까 여기는 돈 달라고도 안 해. 그리고 실시간으로 움직여. 그치? 이런 좋은 이 홍보 공간이 우리한테 와 있는 거야. 여기서 무명을 대스타로 만드는데 난 일주일이면 된다고 생각해. 일주일이면 된다고 생각해. 그런데 이런 SNS 시대가 도래했을 때 이게 한 20년 전에 이제 와서 조금 시작된 거 아니야? 그때 그런 새로운 그 매체나 새로운 전자기기를 다른 사람보다 좀 일찍 관심 갖고 먼저 조작도 해보고 이런 사람들은 얼리 어답터라고 그러잖아. 정치판에 얼리 어답터들이 있어. 그게 누구냐? 진짜 안타까운데 그 얼리 어답터의 첫 번째가 노무현이야. 노사모는 온라인에서 만들어진 조직이야. 노무현이 제일 먼저 거기에 착안한 거야. 대깨문이 뭐 오프에서도 가끔 뛰지만 얘네 거의 온라인에서 시작된 거야. 그리고 이재명이는 성남시장 할 때부터 손가락 갖고 장난치를 하면서 손가락 혁명으로 만들어냈잖아. 그러니까 얼리 어답터들이 전부 저 좌파 것들이야. 근데 그건 또 그럴 대로 이유가 있어. 왜? 노무현이가 하던 25년 전에는 이 지상파 종편 신문에 노무현이가 접근이 불가능했어. 누가 노무현을 다뤄줬냐고. 노무현이가 하도 화가 나니까 조선일보랑 싸움을 시작했잖아. 그러면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접근이 안 되는 상태에서 노무현이가 착안한 것이 SNS. 그래서 온라인으로 당원 모집하고 노사모 띄우고 뭐 이렇게 한 거야. 그때 그 노사모를 주동했던 자가 이상호라는 자고, 그리고 영화 배우인지 뭔지 아는 문성근이라는 자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얼리 어답터가 좌파들한테서 나왔는데, 이거는 이런 말이 있어. 그 혁명은 변방에서 시작된다. 그런 이제 말이 있는데, 당시에 이 좌파들은 변방이었고, 그리고 기성 언론의 높은 벽에 차단되어 있어서 이것들이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SNS에 뭔가를 안 할 수가 없었고, 그게 결과적으로 이 노무현이를 얼리 어답터로 만든 거예요. 나도 내가 문재인 정권 때 지상파 종편에 내가 진행하던 프로그램이 다 없어지고, 프로그램을 없애더라고. 이것들이 나를 자르면은 뭐 좀 논란이 될 것 같으니까 아예 프로그램을 없애버리고, 그리고 내가 출연하던 프로그램에서 나를 다 빼고 이렇게 계속해서 옥죄어 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내가 지상파도 못 나가, 라디오도 못 나가, 종편도 못 나가, 조중동에 내가 기고를 하려고 해도 안 받아줘. 그런데 그때 아니 저 박사님 그 유튜브라는 게 있어요. 누군가 나한테 가르쳐줬어. 그래서 유튜브가 뭔지도 모르고 시작했거든. 그러니까 똑같은 거야. 나도 쫓겨나서 저 문재인 종북 주사파로부터 완전히 기성 언론에서 퇴출된 거야. 그래서 주변으로 이제 나간 거야. 근데 내가 살아남으려고 뭔가를 하다 보니까 나도 유튜브를 하게 된 거야. 똑같은 거야. 우파 중에서 노무현이나 뭐 문재인이 대깨문이나 노사모 수준으로 뭔가 얼리 어답터 정치인이 그럼 하나도 없냐? 하나 있어, 하나. 그게 원희룡이야. 원희룡이가 우리가 이제 다음 네이버 포털을 할 때 정치 토론을 먼저 시작하는 게 다음이거든. 아고라 광장. 그 아고라 광장의 주요 논객이 원희룡이었어. 그 당시엔 이미 우파 정치인이었는데 아고라 광장에서 좌파들과 싸움을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우파 쪽에 이른바 얼리 어답터 정치인은 원희룡이 유일. 그러니까 그때 시작된 그 원희룡의 온라인 정치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지금도 아니고 저기 원희룡 캠프의 요원들이야. 그때 20대 초반이었던 친구들이 지금은 이제 40대가 돼서 여전히 원희룡과 함께 하고 있거든. 그거 빼놓고는 거의 사례가 없어. 자, 그건 그렇고, 지금은 그 SNS 시대이기 때문에 무명 소조를 대장군으로 만들고 스타로 만드는 데는 이 SNS를 활용을 잘 하기만 하면 그저 일주일 한 달이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무명은 한 달 후에 스타가 될 수도 있다는 거야. 그게 SNS 세상이잖아. 그러니까 사람이 없다. 대안이 누구냐? 대안이 없지 않냐라고 얘기하는 거는 기성의 그 정치 질서를
유지하려고 하는 자들의 교활한 이 현혹 발언이거나 아니면 SNS를 진짜 모르는 것들이거나 그래서 정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게 완전히 바뀌었는지를 전혀 모르는 자들의 얘기거나 그렇다는 거예요. 그 설란영이라는 사람이 이제 지금은 엄청 유명해졌잖아. 근데 설란영이라는 사람이 세상에 대중적으로 알려지게 된 거는 언제쯤이지? 4월 3일 날 이제 탄핵당하고 그리고 4월 4일 날부터 이제 대선 시기가 돌아가기 시작했잖아. 그리고 그랬는데도 설란영이라는 사람을 사람들이 몰랐어. 뭐 어떤 언론에도 이름도 안 나고 그랬는데 설란영이라는 사람이 알려지게 된 건 고성고 TV가 설란영 여사하고 1시간 녹화 대담을 해서 그걸 우리 영상에 띄우고 나서요. 그 대담 영상이 당시에 100만 조회를 이틀 만에 넘었거든. 그럼 알만한 사람은 다 봤다는 거야. 그 후로 설량해서 김문수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됐어. 그거 하는데 뭐 불과 2, 3일? 물론 그럴 만한 요소와 자격을 다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SNS랑 결합을 해서 바로 폭발이 됐지만 이 요소를 갖추는 거가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니고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이 리더의 자질을 갖추는 것보다 이 리더의 자질을 갖추고 있다는 걸 대중들한테 알리는 게 몇백 배 더 힘든 거잖아. 그지? 네. 근데 지금은 자질을 갖춘 사람들이 많고 이미 영웅은 투쟁 속에서 난다고. 우리가 탄핵 저지 투쟁에서 수많은 이 새로운 지도자들을 우리가 봤단 말이야. 또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도 다 같은 배지들이 아니구나. 그 중에 진짜 귀하지만 옥도 몇 사람이 있구나. 이걸 우리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런 사람들을 자유파의 지도자로 부각시키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대안 없단 말은 하면 안 된다. 우리가 그 대안을 셋업을 잘 못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냉정하게 얘기하면 김문수는 한동훈 제압용이지 우리의 대안이라서가 아니었다. 내가 논평을 할 때는. 그러면 만약에 한동훈이 출마를 안 하면 그럼 한동훈 제압용이 필요가 없어지잖아.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 한동훈이가 출마를 못할 것 같거든. 그러면 굳이 한동훈이를 제압할 필요도 없는 전당대회에 김문수가 나갈 이유가 있냐. 그렇게 생각해요. 그 다음에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나갈 수 있지. 근데 거기도 이제 집단적 이해관계가 이미 만들어졌습니다. 김문수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특히 김문수는 국회의원도 아니기 때문에 당대표 안 하면 백수요. 백수는 참 어려운 게 말이에요. 그냥 백수 생활 혼자 버티는 게 어려운 게 아니야. 주변에 함께 한 사람들을 챙기지 못하는 거가 어려워. 그게 뭐 대여섯 명일 수도 있고 뭐 수십 명일 수도 있고 수백 명일 수도 있는데 국회의원이 됐건 뭔가 자리에 올라가 있을 때는 어떻게든 좀 챙겨줄 수 있거든. 함께 이게 챙긴다는 게 부정적인 뜻이 아니고. 근데 백수로 있으면은 이거 챙기기가 어려워. 불가능해 거의. 누구한테 부탁하고 다녀야 돼. 쉽지 않아. 그래서 집단적 이해관계가 이미 김문수에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김문수의 의지와는 별도로 집단적으로 출마적으로 움직이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나는 봐. 그런데 사실은 한동훈이 제압용으로 내가 생각했던 김문수 카드는 한동훈이가 안 나오는 상황에서는 그냥 자기네 이해관계로 가는 것밖에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문수가 뭐 나쁜 사람은 아니니까. 근데 내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윤희숙이가 8가지 사건이라고 그러면서 제일 먼저 뭐 대선 패부터 시작해서 쭉 하고서 이 사람들을 퇴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윤희숙이의 기준에 따르면은 한 60-70명을 퇴출해야 되겠더라고. 우선 대통령 지키러 한남동에 간 배지들 한 45명에다가 후보 교체 쿠데타 심야 쿠데타를 했던 쌍권에다가 뭐 이렇게 또 따지면 그리고 김문수도 거기 포함되지만 한동훈이도 포함이 되고. 자, 그런데 김문수가 당대표가 돼서 지금 윤희숙에 대해서 우리 자유파 국민들은 엄청나게 비판하잖아. 말도 안 되는 짓 하지 마라. 그러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짓에는 그 윤석열 대통령과 그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투쟁한 사람들을 자르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는 건데, 그럼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우리가 뭐 반대할 이유가 없잖아. 관계 관련해서 책임져야 돼. 지난 총선 비례대표 개판을 하는 데 대해서 책임져야 돼. 뭐 이런 것들이니까. 그럼 내가 여러분한테 다시 질문. 김문수가 당대표 되면 윤희숙 이상으로 할 수 있을까?
난 그보다 못할 거라고 생각해. 뭐 윤희숙이는 주장만 했을 뿐이고 김문수가 당대표가 되면 그걸 실행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김문수가 당대표가 되면 당을 완전히 해체하고 재창당 수준으로 환고탈퇴해서 쓰레기들 싹 쓸어내고 당을 전투적 자유주의 정당으로 만들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김문수를 지금 보는 건데, 그런데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우선 그런 거 하려고 그러면은 한 20-30명은 최소한 쫓아내야 될 것 같은데, 윤희석이만큼은 아니더라도 그 정도라도 할 수 있을까? 만약에 그게 안 되면 김문수는 당대표 되고 나서 죽는 거지. 이게 빤히 보이는 건데 현역 국회의원 쫓아내는 게 쉽지가 않아. 현역 국회의원을 쫓아내려면 절차가 두 단계가, 국민의힘 윤리위에서 제명 결정을 해줘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의총으로 가죠.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의총으로 가지고 가서 의총에서 필요하면 표결도 해야 돼. 그 경우에 소속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쫓아내는 거예요. 이게 지그들끼리 고양이 목에 방울 다는 게임을 지그들끼리 하라는 건데 이게 가능하겠냐. 한 명 쫓아낼 때마다 그 짓을 해야 돼.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 지낸 사람이지만 쫓겨날 때 그냥 힘없이 쫓겨났어. 의총을 거치지 않아도 돼. 그냥 당시에 당권을 잡았던 게 홍준표 대통령 후보인데, 홍준표가 그냥 자기 똘마니들이 있는 윤리위 소집해갖고서 출당 결정해버린 순간 대통령 쫓겨난 거야. 현역 의원은 근데 의총이라고 하는 마지막 이 방어막이 있어. 지그들끼리. 그래서 나는 현역 의원 쫓아내는 게 굉장히 어렵다. 그런데 김문수가 과연 그걸 한 20명 가까이를 할 수 있겠냐. 한동훈이 똘마니들은 적어도 쫓아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심야 쿠데타 하면서 지 죽이려고 했던 쌍고는 쫓아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뭐 새롭게 집을 짓지. 그걸 과연 김문수가 할 수 있겠냐. 난 못한다고 보거든.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한 우리의 높은 기대가 있잖아. 근데 기대에 전혀 못 미치는 당대표의 모습을 보여주면 그건 몇 달 못 가. 그래서 김문수마저 죽을 수 있다. 그렇게 한번 사용되면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요상한 족속들이야. 2020년에 황교안이 당대표를 하면서 선거 총선을 치렀는데, 그때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이제 영순위로 내가 추천이 됐어. 근데 현역 의원들이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공천국은 절대 안 된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정치 잘 모르던 당시에 황교안이 그 말을 듣고 결국은 나를 제끼고, 그 당시에 같이 거론됐던 사람이 김문수도 있었는데 김문수도 제끼고, 그리고 정광훈 목사도 있었는데 정광훈 목사도 제끼고, 다 제끼고 결국은 김형오라고 하는 분한테 공천권을 줘버린 거예요. 그 바람에 우리 2020년 선거 완전히 망했거든. 김형오가 김세현이 끌어들이고 이성현이 끌어들여갖고서 공천관리위원회를 개판으로 만들어버렸죠. 그래서 결국은 황교안이까지 결국은 당시에 책임지고 물러날 수밖에 없었는데, 내가 그 후에 궁금해서 물어봤어. 도대체 나를 왜 그렇게 반대를 했다고 하나. 고성국이 들어오면 현역들 다 죽인다고. 이게 현역들의 얘기야. 고성국이 들어오면 그야말로 피바람을 불 거다. 근데 내가 사실 그때 충남 도당 연수회, 그러니까 국민의힘 충남 도당 연수회, 당시에는 자유한국당이었는데 내가 특강 연사로 갔어. 갖고 대대적인 쇄신이 아니면 총선 이길 수 없다. 고 하면서 국민의 당시 자유한국당 현역 의원 90%를 공천 박탈하고 공천 혁명해야 된다. 이렇게 막 대놓고 떠들었거든. 근데 그때 내가 박수를 엄청 받았어. 거기에 와있던 총선 출마자들이 전부 열렬하게 박수를 친 거야. 근데 박수 안 친 자들이 몇 명 있었어. 그 지역의 현역 의원. 근데 실제로 정치판에서 힘은 그 현역 의원들이 갖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것들이 막 일제히 달려들어가지고 황교안을 에워싸고 고성국이 들어오면 절대 안 된다고 온갖 얘기를 해서 나를 못 들어가게 했거든. 그러니까 비슷한 일이 벌어져. 비슷한 일이 벌어져. 그래서 이 정치혁명, 빅뱅, 우리가 말은 쉽게 하는데, 빅뱅이나 정치혁명은 현역 의원들에 대한 대대적인 쇄신 작업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 현역들을 평소에 쫓아낼 방법이 진짜 없어. 저것들이
송영길한테 돈봉투 받았다는 자들이 아직도 수사를 안 받고 버티잖아. 배지를 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유일하게 저것들이 그 취약점이 나타날 때, 예, 그러니까 옆구리가 드러날 때가 언제냐면 공천할 때. 그때는 다 조건이 똑같아지거든. 그래서 공천할 때 정치혁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노무현이가 열린우리당 창당했잖아. 대통령이 돼서 열린우리당 창당을 했는데 대통령 권력을 가지고서도 당시의 민주당을 자기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선거 때를 기다렸다가 열린우리당을 창당하면서 열린우리당에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대거 공천하고 기존에 있던 민주당은 남의 당이 됐으니까 자기 당이 아니니까 내버려 두고 싸움을 붙어요. 그래서 거기서 열린우리당이 152석을 하거든. 그리고 그때 남아있던 민주당 잔당들이 남아있던 잔당들 중에서 그저 10명도 안 되게 간신히 완전히 다 죽은 거지. 그렇게 정치 빅뱅이라고 하는 걸 했다. 우리가 정치혁명, 정치 빅뱅 얘기할 때는 현역 의원 기득권을 어떻게 깨뜨릴 거냐가 핵심인데 언제 누가 하든 이 현역 의원의 기득권은 선거를 앞둔 공천 시점이 제일 취약한 시기예요. 이때를 노려서 치고 들어가지 않으면 답이 없어. 평소에는 낭공불락. 그래서 신당 창당을 한다, 좋아. 빅뱅 하자, 좋아. 언제 어떻게 할 거냐가 중요해요. 권예영 대표나 뭐 이제 이런 청년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국민의힘에서 하향식으로 올라가는 건 어떻습니까? 하향식으로? 네. 저것들이 만들어줘야 하향식이지. 아니, 당헌 당규는 누가 결정해? 현역들이 결정해. 가령 이제 예를 들어서 공천을 받을 걸 기대하지 않고서라도 뭐 국민의힘 위주로 내가 국민의힘 이 옷을 입고 다니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튜브를 방송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조직들을 이용을 해갖고 어떤 의원 우리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낙선시키려고 낙선 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의 입맛에 맞는 사람 유세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어떤지 생각해요. 그거는 이제 감옥 갈 각오하고 해야지. 그러니까 우리 현재 선거법은 낙선운동을 하면은 법을 어기는 걸로 돼 있거든. 그러니까 감옥 갈 각오하고 하는 거야. 근데 이 낙선운동을 2020년인가 그때 최초로 이제 이 시민단체에서 했거든. 그때는 그 낙선운동 바꿔 하는 그 운동이 그때 시작됐는데 그때는 그 운동을 주도했던 자들이 감옥 갈 각오를 하고 시작했어. 그때 그 운동을 주도했던 자 중에 하나가 박원순인데 바꿔 하면서 우리 감옥 보내라 하고 했다. 근데 그때 상황이 그 자들을 감옥에 보낼 정도로 정치 권력이 힘이 있지를 않아가지고 내 기억으로는 감옥에는 안 간 것 같은데 어쨌든 감옥 갈 각오 하고 해야 돼. 선거법을 바꾸기 전에. 감옥을 갈 각오를 하고 하면 그건 가치가 있습니까? 그거는 상대가 누군가에 따라 다르죠. 이재명 잡자고 감옥 갈 각오로 싸움하는 것과 고작 국민의힘 국회의원 하나 잡자고 감옥 갈 각오 하는 거는 좀 차원이 다르죠. 우리가 죽을 때 죽을 일이 많거든. 죽을 각오를 해야 될 일이 많다고. 우리 생명은 하나고 상대를 잘 골라야지. 근데 이제 선거가 아닌 평상적인 시기에 지금 오삼정 단장이 하듯이 지구당 사무실에 뭐 조경태니 뭐 정성국이니 뭐 이런 국민의힘 국회의원 한 12명인가 쌍권에다가 뭐 배현진이 뭐 거기 나가서 얘네 퇴출해야 돼 라고 주장하는 거는 그냥 일상적인 시기에 집회활동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감옥 갈 각오를 안 해도 됩니다. 아니 싸우면 일하자도 몰라? 근데 이제 저희 다 해봤지만 특히 예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 저는 이제 대학원 다니면서 이걸 하고 있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번에 대선 지나면서도 많이 있는데 그걸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없더라고요. 교수님들은 불쌍하다고 학점 주시긴 하는데 그래서 혹시 어느 것에서 비중을 두라고 말씀을 하실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정상적인 시기라면 공부에 전념해야지. 지금 나라가 망할 상황인데 공부해서 어디다 쓰려고. 그 말도 정말 많이 들어가지고 많은 것 같아요. 활동하고 싸우는 2030 청년들도 소수고 실상으로서는 그 친구들이 조직화되지 않은 것도 팩트고 그리고 그 친구들 역시도 어떤 단체에 가입되고 그 단체로서 어떤 뭔가 소속감을 가지는 것 자체를
이제 기피하는 경향들이 있고 실상 이게 지금 현 정세가 정치 색이라는 말, 그러니까 어쨌든 어떤 이념적인 거를 드러내게 되고 좀 공격을 받거나 좀 어쨌든 모든 그 말에 그거에 정치계 나오면 굉장히 불편해하는 분들이 네. 우선 우리 자유파 청년 활동가들이 소수다. 좌파보다 소수다? 그 좌파의 청년들이 있어? 분위기라고 좀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가 우리 단어 가지고 터집다는 게 아니고 실제로 좌파들은 지금 여러분들 같은 이 자발적 청년들이 거의 없어. 그냥 거기는 민노총이거나 뭐 종교적이거나 또는 뭐 그 좌파의 수천 개의 외곽 단체들, 이게 다 페이퍼 컴퍼니처럼 만들어가지고 시로부터 뭐 지원금 받고 뭐 이런 것들로 어떻게든 얽혀져 있는 것들이고,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거리에 나오는 청년들은 거의 없다.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 자유파도 그런 면에서는 자발적으로 거리에 나오는 청년들은 거의 없다시피 했는데 1.23 개헌을 통해서 청년들이 대거 나오게 됐기 때문에 저것들이 잔뜩 지금 쫄아 있는 거예요. 긴장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유파 청년들이 소수라고 하는 생각부터 버리자. 아니다. 저쪽은 아예 없다. 그렇게 따지면. 그 다음에 이제 꼬리표 달고 낙인 찍는 거가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 근데 그게 지금보다도 정치 상황이 극히 안 좋았을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어떤 면에서는 저것들이 이제 우리들한테 자유파, 뭐 극우다 이렇게 꼬리표 달면 우리가 싸우잖아. 저것들이 이제 극우란 말을 못 따라. 내가 이미 서울신문사하고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그리고 MBC하고 JTBC로부터 반론보도문을 게재를 했거든, 그자들이. 그러니까 이제 나한테는 극우라는 말을 못 써. 그거라고 기사 하나 잘못 썼다가 손해배상을 했으니까 나한테. 그러니까 프레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싸워야 돼. 프레임이 덮어져 올 것이 두렵지. 두려우니까 둘 중에 하나 아니야? 프레임을 덮어 씌울까봐 겁나니까 아예 안 나가든지, 그 프레임 잘못된 거야 라고 찢어버리고 싸우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 나는 찢어버리고 싸우니까 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유파도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싸우니까 되더라는 걸 알리고 있어. 그렇게 해야지. 사실 이렇게 박사님처럼 이렇게 싸울 수 있는 사람들 참 많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단체나 이렇게 모이는 어떤 결집이 조금 필요한 시점인데 그거에 대한 구심점이나. 근데 이게 있어. 좌파 저것들이 자기들끼리 높이 평가하는 사람이 문희칸이하고 임수경이 있는데, 그 둘이가 개인적으로 잘나서가 아니고 얘네가 금기를 깨뜨렸기 때문에, 성역을 찢어 발겼기 때문에 그렇거든. 그러니까 이 둘이가 다 북한을 갔다 왔잖아. 당시에는 이 좌파들도 속으로는 막 종북하고 뭐 김일성 핵으로 읽으면서 막 눈물 흘리고 그랬지만, 워낙 그 기존의 정치 그 문화와 법 체계가 엄격해가지고 감히 북한에 갔다 온다는 건 생각도 못할 때였어. 황석영이도 그렇지. 근데 이것들이 갔다 왔잖아. 갔다 와서 다 감옥 갔어. 갔다 왔다는 이유 때문에 국가보안법을 위반했으니까 다 감옥살이 했는데, 그러면서 북한 갔다 오는 거가 이상한 일이 아니게 만들어버린 거야, 이것들이. 그러니까 뛰어난 거지. 대단한 거지. 지가 몇 년 감옥살이 하면서 그 금기를 깨버린 거야. 그런 게 이제 좌파에서는 선도투쟁이라고 얘기하거든. 대중이 쭉 함께 할 수 있는 대중투쟁 이전에 이 대중들이 기존의 프레임과 어떤 지형 속에서 겁이 나서 두려워서 그 마지막 선을 못 넘는 게 있단 말이야. 그거를 누군가가 감옥 갈까고 하고 진짜 깨뜨려서 이게 별거 아니다. 깨도 별거 아니야. 라고 보여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 선도투쟁을 했기 때문에 좌파 진영에서는 문희칸이나 황석영이나 임수경이를 높이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자유파는 어떠냐? 자유파도 그런 선도투쟁을 쭉 해왔지. 이를테면 문재인 때 팬데믹 코로나 가지고서 그냥 와장창 프레임 덮어 씌워갖고서 꼼짝도 못하게 만들었지만, 그때도 집회한 사람이 있잖아. 그리고 그때도 교회 가서 교회 못 가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도 교회 가갖고서 예배 드렸다는 이유로 김문수도 그때
뭐 기소당하고 그랬잖아. 이렇게 저것들이 이건 성역이야 절대 건드리지 마. 그 당시에 광화문 집회 내가 맨날 취재에 나갔거든. 광화문 집회 가면 사람은 거의 없고 차벽으로 그냥 막 숙주는 막 쌓아놓고 내가 취재하러 차에 가면 창문 열라 그러고 태극기 있나 없나. 그러니까 정말 상응하게 저것들이 공포 정치를 했는데 그런 중에도 현장에 나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 감옥 보내라 이것들아 하고 이 성역을 찢어버린 사람들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좌파도 우파도 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좌파는 저 선전선동술이 좋아가지고 저것들을 아주 멋진 스토리로 만들어가지고 계속해서 이걸 써먹은 거고 우리는 누가 팬데믹 때 그런 투쟁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갔거든요. 우리가 그런 선도투쟁을 하는 사람이 없었던 게 아니고 그래서 나는 지금 우리 젊은 청년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낙인 찍히고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아니 서부지법이 딱 그런 거잖아. 막 프레임 찍어가지고서 진짜 막 90몇 명을 감옥에 쳐넣어버렸잖아. 그러니까 위축되지 않으면 그게 이상한 건데 그럴 때 그걸 먼저 찍고 나가는 사람이 꼭 있기 마련이고 우리 자유파 진영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지. 그 부분들이 잘 스토리텔링이 되고 더 널리 알려져서 더 많은 사람들이 아 이게 별거 아니구나 라고 할 수 있게끔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정말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거의 아예 없을 정도. 아예 없었지. 네. 이런 것들은 아주 한심해.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저도 영화 쪽에 있다 보니까 그 전함 포텐키라는 영화 다들 봤겠지. 네. 그게 왜냐면 영화 전공하는 애들 학생들 1학년 때 보는 거예요. 네? 그게 그게 포텐킨이라고 하는 그 군함에서 수병들이 공산주의 혁명을 한다고 반란을 일으킨 것을 소재로 해서 만든 영화거든. 그래서 전함 군함에 전함 포텐킨이라고 하는 몽타주 기법이 최초로 영상에 구현됐다고 하는 건데 내가 영화는 일장 무식인데도 전함 포텐킨은 알아. 왜냐면 옛날에 운동할 때 기본으로 배운 교재 중에 하나거든. 그러니까 이 좌파 공산당 종북 수좌파들은 레닌이 이런 말을 했어. 레닌이 러시아 혁명 하기 전에 핀란드, 스위스 이런 데서 이제 도망다니면서 러시아에 있는 자기 부하들을 지켜서 이제 계속 혁명을 할 때 이걸 알려야 되잖아. 자기 생각을 알려야 되잖아. 이거를 알리는 그 공산당 기관지를 하나 만들었어. 창간했어. 공산당 기관지 제목이 이스크라요. 불꽃이라는 러시아 이스크라. 이스크라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레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신문이 조직이다. 당시에는 SNS가 아니니까 신문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신문을 창간하면서 이 신문이 조직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두 가지 의미로 내가 일단 해석을 해주면 신문이 조직이다. 신문 만들면 이게 전달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전달하는 것이 곧 공산당 조직만이에요. 두 번째는 조직이라고 하는 건 끊임없이 정치교육되고 업그레이드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 근데 신문에 레닌이 주장하는 칼럼이 사설이 이 정치교육의 핵심 교재인 거야. 그런 의미에서도 조직입니다. 그 중의적 표현으로 신문의 조직이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SNS는 조직인 거지. 네? 영화가 조직인 거지. 지난번에 우리가 국외장기 같이 보자 그랬잖아. 그러니까 국외장기 보는 게 조직인 거지. 그렇지. 근데 왜 지금 문화예술계 인사가 국힘이고 보수 쪽에는 이렇게 막 좀 부재한 상황인지 그거 몰라서. 당에서 노력을 하면 우리 자유파 영화인들이 없는 게 아니고 상업적 이 영역에 있어서 이 자유파 영화인들이 그 역할을 못하는 거지 배제가 돼서 자유파 영화인들이 없는 게 아니거든. 수많은 다큐멘터리 영화들이 계속 제작되잖아. 영화인들이 없는 게 아니야. 국민의힘에서 단 한 번도 이 선전선동 분야, 특히 그 중에서도 영상 분야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대로 인식한 지도부가 들어설 적이 없어. 그러니까 아무런 중용은 안 하는 거지. 대통령 후보 캠프는 대통령 후보가 모든 것을 하는 곳이야. 김근수가 이거
선전선동이 중요해. 홍보가 중요해. 그 중에서도 영상이 중요해. 했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캠프에 그 전문가들을 데리고 갔겠지. 네? 수많은 다큐멘터리 영화 감독들이 김문수가 도와달라고 하는데 안 갔겠어? 자기 돈 집어넣어 가면서 파산해 가면서도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인데 안 부르니까 못 간 거야. 그래서 없는 거야. 이사님 어쨌든 청년들도 조직화가 되고 원팀으로 움직이는 게 중요한 거네요. 당연하지. 청년들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 전국 주사파 이재명 권력과 싸움을 하잖아. 싸움을 하려면 이게 하다못해 너네 시장 바닥에서 패싸움 해봤냐? 패싸움을 해도 전선이라는 게 구축돼. 옆 동네 것들은 저쪽에 있고 우리 쪽은 이쪽에 있어. 야, 뭐 패싸움도 전선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야. 그치? 전선을 구축해야 싸움이 가능해. 아무리 우리 1700만 자유파 국민들이 막 속이 막 부글부글 끓고 있어도, 그리고 이거 방송할 때마다 생방송으로 그냥 막 터지는 분노를 막 표출해도 이건 그냥 혼자 그러는 거야. 혼자 안방에서. 이걸 싸움으로 외화시키려면 전선 구축을 해줘야 돼. 전선 구축의 핵심은 뭐냐? 자, 선을 쫙 그어. 여기서부터는 우리 편이고 저기서부터는 적이야 라고 가르쳐주는 게 전선이야. 응? 그러려면 적이 어느 쪽인지가 확실해져야 될 거야. 지금 적은 이재명 종북수사파 개딸이야. 그러면 이재명 종북수사파 개딸, 그 뒤에 있는 김정은, 시진핑, 이들을 적이라고 딱 규정을 해주고 그쪽을 향해서 우리 진영이 포진되도록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중간에서 구경하는 것들은 놔두더라도 적어도 우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재명 종북주사파 개딸 김정은 시진핑을 향해서 서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이게 전선구축이거든. 근데 국민의힘은 갑자기 이 전선을 확 돌렸어. 어디로? 윤석열, 김건희한테 돌린 거야, 전선. 이게 오빠 시민들끼리도 그러는데 그 기성정치마저 그래버리니까. 그래서 이 전선 구축이 안 되면 함께 하고 싶어도 함께 하기가 어려워져. 진짜. 지금의 완전. 그래서 내가 오늘 그 칼럼에서도 지금 이 정치 상황의 핵심은 반 이재명 전선 구축이다. 그 전선 구축이 안 돼 있어서 우리 자유파의 이 투쟁 의지가 제대로 표출되고 있지 못하다. 그러니까 우리 젊은 청년들 여러 단체가 여러 다양한 활동을 하는 거는 다 좋아. 근데 이 수많은 단체들의 수많은 다양한 활동이 결국은 반이재명 전선으로 딱 이 포커싱 되지 않으면 역량 분산, 역량 소진 이렇게 되는 거예요. 힘은 힘대로 드는데 고생대로 하는데 이게 이 국면 전체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하는 자들이, 이걸 하는 사람이 지도자예요. 이 전선 구축을 해내는 사람이 지도자라고.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지지자, 우리 편한테 지금 전선은 이 전선이다라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지도자예요. 국민의힘은 그걸 못하니까 이거는 이제 갈아치우자는 거예요. 잘하면 그냥 따라가면 되지. 뭐하러 힘들게 이걸 갈아치우려고 하겠어. 이쯤 할까? 네, 다음에 또 뵐 수 있을까요, 박사님? 그래서 청년들하고 편하게 얘기를 하느라고 제가 반말로 이렇게 문답을 했는데, 그건 혹시 이 방송을 보시게 되면 시청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구할게요. 우리 청년들한테 다 사전에 좀 편하게 하자고 그러고 시작한 자리라서 그랬습니다. 자, 박수로 끝냅시다.